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걸리셨죠? 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더 섹시하지 않나요? 글쎄요. 뭐 가을 남자 같고 아주 뭐 그것도 매력 있어요. 예. 그것도?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좋게 했을 거면 좋지. 예, 엔드죠, 엔드. 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지금 골이 네. 지끈거리고 코가 맹맹하고 죽겠어요. 네, 꼭 세균 분모기 같아. 조심해야 돼. 왜 마스크 쓰고 할까? 갑시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오늘은 좀 한국의 메카시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 예. 최근에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사태, 또 무서워서 못 정교조, 민주노총, 네. 정공로, 네. 이런 건 또 어떤 집단, 어떤 단체에 대한 얘기지만 개인들도 많아요. 그건 뭐 우리가 사례도 다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한국의 메카시즘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는 원래 메카시즘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과도한 반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그 조지프 메카시 상원 의원이죠. 네. 1950년부터 국무성에 그 소련의 간첩이 있다. 이런 어떤 폭탄 선언으로 비롯돼 가지고 약 한 4년간 그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는. 뭐 찰리 채플린까지 빨갱이로 몰렸으니까. 뭐 당시 국무장관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명한 대학 교수부터 사회운동가는 물론이고 예. 그때도 제일 먼저 탄압받은 게 정교조예요. 미국에도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카심 이제 그 운을 떼셨는데 네. 뭐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사실은 이제 보도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런 일반적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군사 안보 분야에서 이 메카시즘 이야기로 좁혀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메카시즘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비이성적 현상. 그렇죠. 어떤 일종의 사회적 광기로 인식하고 대부분 그 메카시즘을 비판하는 게 또한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네. 예, 감성을 깨려니까 그 허위 이미지, 감성을 깨야 되는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예.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 비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비합리적인 게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대단히 어떤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조직적인 작업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대로 올수록 이 메카시즘에 대한 연구가 점점 체계화되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존 미어샤이머라는 학자가 리더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 책에서처럼 이 어떤 이런 비이성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미어샤이머가 국내 정치에서 그 특징을 유형화한 건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조장. 네. 어떤 미국이 소련에 대한 어떤 극심한 공포를 의도적으로 조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 겁주기 캠페인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은폐. 그러면서 어떤 미국 사회의 허점 내지는 어떤 그 이성적인 흐름들을 전략적으로 은폐하고 굉장히 어떤 특정한 비이상적인 거를 부각시킵니다. 세 번째는 국가주의 신화 창조하기.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영웅과 신화가 등장하고 또 이렇게 군사주의로 가고자 하는 정부의 어떤 권위가 하나의 어떤 이렇게 포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국가의 이미지 이제 권위 강화, 일종의 신화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패턴이 정확하게 미국 사회에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군사적인 메커니즘이다 하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군 출신들이 이 정부에 요직이 많이 진출하면서 이 세 가지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공포 조장이죠. 예. 이것이 이제 심리적 겁주기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략적 은폐인데 거기에 그런 사악하고 그 두려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대가 마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실은 그 군대의 어떤 정책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실패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무능하고 실패하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어떤 전략적 실수들이 다 은폐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략적 은폐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영웅과 신화 만들기인데 이건 참 다양합니다. 뭐 이승만 국부 추대 운동으로부터 최근에 이르면은 뭐 이제 서해 연평해전 그 희생자들 영웅화하기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국가 안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직자가 됐어요. 예. 네, 너무 신성해요. 성군이군요. 성군. 네. 예. 이걸 비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저같이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주로 다쳐요. 네. 예, 이 세 가지 골격으로 가는데 이것이 미국의 1950년대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은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런 사회적 현상에도 일종의 법칙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저 그러면 하나하나 좀 그걸 일단 따져보면 일단 그 겁주기 얘기를 했는데 겁주기.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발 어떤 위기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는 건 더 이상 안 먹힌다. 네. 그죠? 네. 이제는 뭐 이제 북한의 실상도 알고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력 비교라든지 북한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북한발 위기라든지 북한발 공포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이제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그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아주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역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겁주기라고 하는 게 지금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효과가 있죠. 나이 지긋하신 분하고 또 굉장히 어린 사람들한테는 예. 효과가 있죠. 예. 예. 그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귀하나 나같이 예. 이렇게 왜 저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요? 효과가 없다고 자꾸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쟁의 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고 하셨으니까 네. 뭐 이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이제 그 어떤 그 남북한의 분단과 전쟁, 예. 그다음에 어떤 민족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사고의 깊이가 예. 그렇게 깊질 못합니다. 또 예. 경험도 없고. 예. 이러다 보면은 어떤 외부의 캠페인에 영향받기가 쉽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여론이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젊은 층이 주로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20대 같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영향이 없다. 물론 스펙 쌓기 바쁘고 예. 취직하기 바쁘기 때문에 예.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 좀 우리 김종대 편장께서는 그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대들을 만나시잖아요. 저는 대학원 강의라서 20대는 별로 없어요. 그것도 그럼- 특수대학원이라서. 예. 아 특수대학원이라? 예, 예. 아 예. 30, 40대가 예, 먹겠군요. 가끔 특강하러 갈 때 만나죠. 근데 네. 그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은 또 이게 우리가 북한의 과장된 위협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죠. 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예. 각종의 안보 캠페인이라든가 보수 언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안보 교육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예. 북한에 대한 어떤 심리적 겁박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그 젊은 애들의 경우에 군대 갈 때가 점점 가까워져 보십시오. 네. 또 군대 가서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확실히 사람이 또 달라져 있고 네. 무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겁주기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건데 이 심리적인 겁주기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도 하지만은 네. 더 핵심적인 거는 그 사회의 엘리트층을 향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사회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예.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왠지 잘 안 믿을 것 같은 네. 겁주기에 끌려가지 않을 것 같은 전문가들, 예. 정부의 거짓말에 호락호락 잘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어떤 그 정보 왜곡, 거짓말, 심리적 겁주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뭐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주로 저명 인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저기 공격한다거나 고립시켜 가지고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은 정부 입장에 수긍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는 자기 거예요. 검열을 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겁주기 캠페인은 우선 대중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네. 대중은 그냥 합리적으로 설명해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적의 위협을 네. 보다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어떤 그 기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속아 넘어가기 어려운 엘리트층도 더불어 공략한다.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반론을 펴겠습니다. 네, 지난 3, 4월에 이른바 전쟁 위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긴장 국면이 연출이 됐었던 게 바로 지난 봄이었는데 네, 그때 사적이 없었다.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예,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네. 국민들은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위기 조장이 안 넘어간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집권 세력이 나름대로 좀 실망스러운 점이기도 하고. 집권 세력이 보기에 예. 예. 그걸 이제 안보 불감증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예. 네. 안보 침착한 거는 좋은데 네. 질서 정연한 거는 좋은데 이제 안보 불감증 그러면서 또 과격한 말을 씁니다. 어떤 안보 불감증으로 인하여 국가 기강이 해이해졌다. 기강이. 예, 기강이 여기서 해이해졌다는 표현까지 써요. 이제. 뭐 국민들도 무슨 군인으로 하나 봐.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군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게 이 어떤 메카시즘의 목표니까. 그 얘기니까 갑자기 옛날 용어가 떠오르네. 병영국가란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게리슨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우리 다 교련 수업 받고. 아니 여학생들까지 교련 수업 받았으니까. 여학생도 받았고.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그때 그 대통령 딸 박근혜 그 영예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그때 지금 대통령이 막 여군들 예비군 입소하는 데 가서 같이 기념식하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깨구리봉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심리적 겁주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런 현상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흔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지 부시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개시할 때 이라크에 대한 겁주기 이라크에 대한 어떤 그 공포 조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되면서 그렇죠. 몇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네. 첫째는 9.11 알카에다하고 그 사담 후세인이 연대하고 있다. 연계돼 있다라고. 연계돼 있다. 원래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었는데 그때 알카에다 조직원 검거된 조직원이 연계성이 없다는 증언은 이미 있었는데도 의도적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략적 은폐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사담 후세인이 WMD 즉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 네. 예.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정부 내에 이미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는 이라크 전쟁을 지휘한 프랭크스 장군이 이미 증언한 사항입니다. 예. 세 번째는 그 9.11 테러의 배후 조종자가 사담 후세인이다.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렇죠. 예. 이건 뭐 아무 증거도 없어요. 이거는. 옛말에 거짓말을 또 자주 하다 보면 네. 그걸 진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그런 케이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집단 의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 그 앞장선 사람이 콜린 파웰이라든가, 예, 또 부통령 누구더라, 체니. 예, 이런 사람들이죠. 그때가 럼스펠드가 국방장관 럼스펠드고요. 예. 물론 조지 부시가 제일 전쟁 못해서 안달이 났었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공포 조장인데 네 번째가 이제 전략적 은폐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전쟁 개시 전에 부시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이라크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담 후세인은 아들을 데리고 이라크를 48시간 이내에 떠나라. 네. 우리는 아직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예, 이게 2004년 3월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그런데 2002년부터 이미 전쟁 준비로 들어갔거든. 말하자면은 전쟁 준비로 이라크를 압박하고 있다는 미국의 전략을 은폐한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거짓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은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특히 이제 군에 의해서 군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추상적으로는 말씀하셨는데 한번 구체적인 신뢰를 갖고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전략적 은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적 은폐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에서 두 번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에 제1연평해전, 2002년에 제2연평해전. 한 번은 앞에 건 우리가 이겼고 뒤에 건 우리가 기습을 당해서 패전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교전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어떤 그때 NLL에서 우리 군사 정책의 실패의 산물이에요. 예를 들면은 육군식으로 함정을 쭉 앞에 도열시켜가지고 해상 작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기동, 전술, 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군사 정책의 실패입니다. 싸우려고 그렇게 늘어놓은 거 아니에요. 무력 시위 차원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력 시위가 북한을 자극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떤 그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에스컬레이션 상승됐죠. 그래서 제1연평해전 때는 그 위기가 너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선체 충돌로 북한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북한이 반응했죠. 그런데 선제 공격을 두 번 당한 북한에서 한 시도가 뭐냐면은 거기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이 먹고 있던 감자를 집어던진 거라고. 감자 집어던졌어요? 네.
그 런닝샷 빠렴으로 예. 감자 먹고 있다가 예. 공격이 들어오니까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감자 집어 던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책에도 쓰고 강연을 하는데 예. 해군 장교 하나가 듣고 있었어요. 예. 예비역 장교가 손을 들더니 저보고 아니래. 그래요? 옥수수를 더 많이 집어 던졌대. 예. 그 순간 제가 강의하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식량 보급해줬구만. 먹을 거. 그런데 예. 이게 어떤 무용담으로 변질되냐면 이 함대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 우리가 공격하자 북한군이 슈루탄을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그 감자가 수류탄으로 둔갑을 하고. 저 도시락 폭탄은 들어봤는데 감자 수류탄, 옥수수 수류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글쎄 그게 수류탄으로 또 보여요. 그러면 이 옥수수 알 하나하나가 다 파편이 되는 겁니까? 그때 저기 작전 나올 때 북한군이 감자 7알을 저기 보급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한 명당. 네. 그리고 옥수수도 좀 저기 받은 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때 그 교전이 일어났어야 되는가 지금도 회의감에 빠지고 다시 분석할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뭐 감자나 옥수수 집어 던진 정도를 가지고 교전까지 갔어야 되느냐? 굳이. 예. 근데 이거 다 은폐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2연평해전은 그 3년 후에 일어났는데 예. 이건 또 반대로 조작이 일어납니다. 예, 어떻게요? 예. 제1연평 해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교전이 우발적으로 그래 됐다면 제2연평 해전 때는 뭡니까? 피해 굶주렸어요. 북한군이. 네. 3년 전에 그 무참하게 당했어요. 이른바 복수. 예, 거의 130명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습의 기회만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예. 천천히 우리 고속정이 시속 6노트로 그 150m까지 접근을 했으니까 겨누고 있는 걸 보면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북이 쐈어요. 네. 일격에 명중됐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28명이 탄 고속정에 24명이 사상했으니까 거의 전멸입니다. 무참하게 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 군사 지휘관들의 또 무능이 문제될 만합니다. 네. 왜 그렇게 기동시켰냐. 그렇죠. 뻔히 알면서. 그렇죠. 그렇게 무능하냐. 예. 이렇게 되니까 이번엔 거꾸로 북한의 그런 의도적 도발의 의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조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왜 지금도 그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 징후를 사후 평가할 때 그 김대중 정부 때 그걸 축소했다느니 뭐 은폐했다느니 이게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두 번의 전략적 은폐는 왜 일어났을까? 바로 우리 저기 군사 조직의 어떤 그 위신, 기득권, 또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죠. 이런 걸 바로 전략적 은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군사적인 면에서 굳이 서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일종의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어떤 비전문가가 그 작전을 통제했다든가 또는 합참 조직의 어떤 그 육군 패권주의에서 이제 다른 군의 작전을 모르는 네. 이런 어떤 그 조직의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부 은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군사 분야에 대한 검증 내지 비판 네. 이런 것들을 허용치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허용치 않죠. 절대 허용치 않죠. 네. 이거는 저기 어떤 A라는 거를 B라고 하는 거짓말과는 달라요. 예. A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예. 이런 건 전략적 은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어떤 그 저기 신성한 국가안보 임무를 수호하는 정말 선하고 전지전능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영웅적인 이런 어떤 그 저기 조직을 갖다가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이거는 못 참습니다. 네. 이거는 북한하고 똑같이 봐요. 이적으로 치는 겁니까? 이적으로 치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예. 자, 그럼 마지막 단계 영웅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최근에 나타나는 영웅화에 그러면 지금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이게 그 국가의 어떤 권위,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고, 네. 정부가 하는 일은 정직하고, 예.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성직자와 같은 예. 어떤 신성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우리 그 국가 안보 조직에 대한 어떤 영웅화도 있고, 또 한 가지 영웅화는 그것을 보다 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그 인물들을 영웅화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뭐 우선은 이승만 국부 추대 운동은 주로 군부대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로 최근에 어떤 수도권에 있는 군부대에서 아주 간부들을 의무적으로 이승만 생가 뭐 참배를 하도록 한다든가. 아 그런 일이 예,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강연 듣고 독후감 쓴다든가. 아 예. 예, 이건 뭐 아주 지휘관의 어떤 강력한 지침입니다. 예. 예. 바쁜 간부들이 시간 쪼개서 해야 돼요. 예.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영웅 만들기 있어요. 예. 저기 맨 얼굴의 한국 전쟁을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에 말입니다. 정규군이 지키는 전선이 그렇게 빨리 무너진 전쟁이 없거든. 아 그런가요? 네. 예. 사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남북한 무력 충돌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예, 저도 역사책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공격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채 사흘도 안 되는 시기에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이거를 전사를 연구하는 외국 사람들은 제일 이상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도 정교군이 지키고 있었다. 몇 개 사단이. 예. 그런데 어떻게 서울이 사흘 만에 이럴 수 있었는가? 이것도 의문이고. 네. 그다음에 한강철교 폭파했잖아요. 예. 그 폭파할 때 다 대피시키고 폭파한 게 아니라 민간인과 군인이 도와하고 있었어요. 예. 그걸 보고도 폭파한 거예요. 많이 죽었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그렇게 빨리 폭파 안 해도 그 뒤에 8시간도 더 지나서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폭파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일단 서울에서 저지를 더하고 지연을 하면서 어떤 적절한 시간에 폭파해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한국은행 금괴까지 내버리고 왔잖아요. 그거까지 인민군한테 다 털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은 뭐 몰래 빠져나가고 이거는 나중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항의도 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전자권이 넘어갔다는 설도 있어요. 아, 미국한테. 예. 그 항의에 서슬이 펄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밀려서 결국은 전자권을 주기로 했다. 예. 이런 어떤 해석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연구물이 최근에 그 시민단체 발표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의 미스테리는 왜 저렇게 무능할까? 이게 맨 얼굴인데 지금 오늘날 어떤 공영 방송에서 하는 뭐 전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방부나 보훈처에서 하는 어떤 호국 인물 기리는 거라든가 맨 영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작년인가요? 백선엽 집하고 그랬죠. 백선엽 장군도 항상 이긴 전투만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최병덕 그때 육군 총장 네. 아니 갑자기 전방에 있는 실탄을 다 회수해 가지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뚫린 거예요. 아니 전방에 실탄을 회수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글쎄. 왜 회수했어요? 아니 그것도 지금 논란이에요. 이유가 그게 지금 논란이고. 그다음에 유기홍 장군인가요? 군단장 했는데 인민군 쳐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급장 떼버리고 상급부대 회의하러 간다고 헬기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 당신 부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바람에 그 부대는 전멸했어요. 이 계속 보면 그리고 일본군 출신들이 그때 유용하게 써먹었다는 거 아니야? 반격 작전할 때.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영웅된 거 아닙니까? 간도 특설대 출신이고. 네. 그런데 유엔군한테 이 일본군 출신 장교들은 골칫덩어리였다고. 왜요? 유엔군이 싸우는 전술은 뭡니까? 이렇게 화력을 투입해서 적을 초토화하고 그 다음에 진격한다든가 이렇게 좀 현대전 좀 흉내를 냈다면 일본군 장교들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야. 천황폐하 만세 뭐 이런 투야 이게. 그냥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돌격 전술이 자꾸 유엔군하고 문화가 안 맞았어요. 육지에서의 가미가제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유엔군과의 어떤 연합 합동 작전에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 전쟁의 맨 얼굴은 그건데 이걸 어떻게 미워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엄청난 영웅들이죠. 보면은 지금까지 군의 어떤 한국 전쟁에서 월남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웅들 말입니다. 검증된 영웅들이냐 말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참 위험한 발언인 줄 알고 하는 건데 사실과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6탄 시병사 신화부터 우리가 아는 게 많은데 일본에서 비슷한 6탄 시병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거의 그걸 베낀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심지어 6탄 시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한국 전쟁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 시점에서 왜 그랬는가? 예. 그때 개성 인근에서 길은 왜 잃어버렸는가? 예. 이런 걸 따지고 들다 보면은 예. 사실은 좀 검증할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굳이 이런 것까지 건드려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실의 척도를 재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민족주의 신화로부터 국가적 권위 확립이라는 이런 거에 이르는 하나의 일련의 어떤 신화 만들기, 역사 가공하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그쪽 말씀하신 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뭐 저기 강화됐어요. 예. 예. 훨씬 강화됐고 그게 이제 박정희 이제 전 대통령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뭐 그 전에는 또 백선엽 장군 명예원수 추대 운동이 있었죠. 네. 네, 물론 무위에 그쳤지만 이것도 보수 정권에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도저히 근거가 빈약한 거예요. 그러게다 이제 일본군 출신이라는 문제 예.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예. 이 부분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탔죠. 국방부에서 뭐 그 자동차 제공하고 네. 비서 제공하고 네. 근거도 없이 이제 백선엽 상 제정했고요. 예. 예, 물론 다부동 전투에서 예. 백선엽 장군이 활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건 공과가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과도 한번 따져봐야죠. 이걸 균형되게 하다 보면은 선뜻 국가가 해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축적이 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메커니즘이 그 축적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부터 속인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정신분열이 될 정도로 자기 자신들부터 속입니다. 미국의 그 메카시 운동의 한창일 때 어떤 반공주의 운동의 또 다른 기수는 제임스 포레스터리라는 초대 미 국방장관입니다. 네. 1947년에 국방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의 아내 그 저기 더스틴 오그먼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공산주의자가 자기를 미행하며 암살한다는 신경쇠약에 항상 시달려서 예.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남편은 초대 국방장관이지만은 2년 동안 재임하고 1949년에 퇴임하자마자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고 결국 지하 외딴방에서 목을 매 자살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공산주의자 소련이 곧 쳐들어온다는 이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네. 그다음에 메카시 상원 의원 역시 1954년에 이제 의회에서 파문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나친 메카시즘으로 인해서 역시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48살에 저 생을 마감하고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반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들이 굉장한 어떤 정신분열, 어떤 그 신경쇠약 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건 미국의 어떤 공공연하고 은밀한 치부거든요. 네. 바로 소련이 쳐들어온다고 믿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떤 저기 그때 어떤 유화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국무부 뭐 또 어떤 그 육군 장관 저기 스팀슨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레스터한테 집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고쳐 들어온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냉전이라는 질서를 구축하는데 이런 어떤 정신분열적이고 광적인 반공주의가 한몫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 보면은 지금 국가정보원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어떤 그 북한에 의해서 곧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신념과 믿음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거기서 나와요. 실제로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정보위에서 공개된 것도 북한의 김정은이 3년 내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 무력 통일하겠다. 주로 이런 정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눈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가장 우려할 만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한때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찍기가 참으로 그 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빨갱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역사의 무대 뒤로 이제 사라져 갔는데 네. 그거의 대체 표현인 종북이 다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회에서 그렇죠. 참 이거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대체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메카시즘과 유사한 운동이 일어날 때 지금까지 보면은 적을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내부의 적을 공격하는 게 항상 순서였습니다. 이거는 서양의 경우에는 십자군 전쟁 이래 일어났던 예외 없는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그 교황이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외 원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조치가 뭐냐면은 그 유럽에 있던 유대인 공격하기였어요. 예. 그게 이슬람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유대인 청소가 있고 나서 이슬람의 이제 장거리 원정을 떠납니다. 히틀러전이 있었군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도 보면은 폴란드를 침공하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기 이전에 이미 내부의 적에 대한 어떤 청산이 먼저 들어갔고, 네. 이렇게 어떤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지고 어떤 그 집단적 증오심에 의해서 어떤 그 하나의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내부의 적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게 먼저 항상 선행됐다. 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어떤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한 무장봉기는 남로당 이후로 지금 명맥이 끊긴 겁니다. 네. 지금은 그 뒤로는 그런 시도가 없어요. 이때잖아요. 아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유포함으로써 내부의 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건데, 네. 사실은 뭐 장삼 이사들이 시중에서 어디서 모여가지고 뭐 했던 말, 이걸 무장봉기라고 하면은 끝이 없는 건데,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사회에서 무장봉기는 남로당 이후로는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나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술 한잔 들어가고 뭐 스트레스 하면 에이씨 확 엎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 잘못했다가 이제 반체제 사범으로 몰리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그래 잡혀간 사람이 많아요. 유신 시대에는. 막걸리 방공법. 네, 그렇죠. 그냥 확 싸질러 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죠. 뒤에 우연히 형사가 막걸리 먹고 있었거든. 방화범이 됩니까? 그렇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한 걸 학생이 집에 가서 일러가지고 선생이 잡혀간다든가. 예. 심지어 김일성 잘생겼다고 얘기했다가 옥살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속관내기, 내부의적 공격하기는 어떤 집단적 증오가 형성되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근데 지금 우려할 만한 현상이 지금 그게 이제 정치 영역으로 와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로 들어가고 아마 이제 그 며칠 내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른바 NLL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 이제 또 수사 결과 발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이후 어떤 양상이 빚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단적으로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 군대의 경우에 어떤 북한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우리 전술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데, 예. 대다수의 어떤 무형 전력이라고 하는 정신 교육을 빙자해 가지고 정보 교육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거는 네. 이건 국민하고도 한판 뜰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이미지로 우리한테 비쳐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이버 사령부 봅시다. 네. 지금 인원이 한 800명인데 이걸 2,000명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 사이버사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심리전은 부차적인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이버 보안을 하려면은 그 보안 전문가, 암호 전문가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터지고 그 사이버 사령부에 관계된 걸 취재하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는 그쪽에 이제 업체도 드나들고 그 보안 기술도 네. 이제 그 교육을 하는데 실제 보안 전문가는 1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800명 중에. 네. 예. 그럼 도대체 심리전을 하려고 만드는 건지, 예. 진짜 원래 목적대로 사이버 보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도 헷갈리는데, 예. 그 한창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나눈 대화 중에서 이게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사이버사에 대해서 제일 의문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사이버전에 대한 교리나 장비 체계가 전혀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도대체 교리가 뭔지 실제로 할 줄 아는 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뭐 우리 이제 군 장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많이 디지털화돼 있으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킹 공격에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까? 없죠. 말이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게 그렇게 하루 아침에 구축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오래된 전문성이 축적돼야 돼요. 예. 그런데 생긴 지 3년째 됐지만 아직도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수준도 좀 낮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조직 아니냐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돈도 만들이고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그럼 뭐 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에 대한 공포 조장, 그다음에 전략적 은폐, 신화 만들기 이 세 가지가 충족되려면은 정치 권력은 그 정보기관을 확실히 장악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다 수사기관까지 다 장악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몇 가지 그 허점을 드러낸 거죠. 검찰에서 있었던 저런 사태, 최근에 기무사령관의 거의 항명에 가까운 어떤 그 발언들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삐끗, 저기서 삐끗.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더 겁을 주고 더 어떤 그 메카시즘적인 요인을 확대해서 더 빨리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조급증이 밖으로는 이제 진보당 정교조 민주노총 전공로에 대한 공격으로 외화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 이것들을 이른바 메카시즘이라고는 프레임 속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정도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근데 아무튼 근데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할 때 몇몇 인사들이 애용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안적 분위기가 통치의 기제로 강화되면 네. 예, 그러면은 그 피해는 우선 남북 관계에서 나타날 것이고 예. 둘째는 우리 내부의 민주적인 어떤 작동 원리에서 네.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 만큼 그 피해는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치유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로서 국민이 말 그대로 주권자로서 온전히 서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그러니까 조건이 바로 표현의 자유인데 네. 이것들을 위축을 시키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옮아서 지금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요. 좀 훌쩍거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이 기온만이 쌀쌀한 게 아니라 이 전국 분위기도 매우 쌀쌀합니다. 여러분 추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